더 블록 14편 원주민들의 인권. 원주민들은 분명 그들만의 엄격한 사회적 체계와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체계와 지도자의 통솔하에 경제활동도 영위하고 있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거나 모임을 갖고 전통의식도 치렀다는 사실에서 그들만의 전통적 문화 요소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원주민들을 접한 백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주체 없이 살아가는 원신 정도로 비춰졌다. 그래서 백인들이 그렇게도 쉽게 원주민들을 학살했는지도 모르겠다. 백인들은 말에 올라탄 채로 총을 쏘아가며 인간 사냥을 했고, 기록으로는 남은 사건이 1928년 노턴 테리토리 지역의 코니스톤 대량 학살에서도 확인됐듯 원주민들의 음식물과 물에 독극물을 넣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백인들이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곳을 마치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빈 땅이라고 발표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힘으로써 유럽인들은 원래의 주인과 협상해야 할 법적인 필요성을 애초에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땅을 쉽게 차지했다. 이는 원주민들이 영토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원주민들은 밀가루 몇 포대와 농기구 몇 개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넘기기도 했고, 그러다 때로는 무참히 살해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탈취한 땅에 백인들은 양, 토끼, 소를 들여와 목초지를 만들었다. 유럽식 목축산업의 발전으로 가축들이 넓은 오지를 점유하게 되고, 그만큼 원주민들의 야생 활동을 위축했다. 또 이 가축들이 목초를 먹어 치우면서 비옥했던 토양이 점차 사라지고 토종동물들도 멸종돼 사냥으로 지탱하던 원주민 경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뿐이려 백인들이 가져온 새로운 질병들, 수두, 천연두, 독감, 성병, 홍역 등은 유전적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의 생명을 수수하듯이 앗아갔다. 특히 시드니 인근에서는 천연두로 인해 2년 새 절반이 넘는 원주민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호주 대륙은 백인 천하가 되어갔고, 반면 원주민들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원주민들의 언어만 봐도 그렇다. 원래 원주민들은 250개에 달하는 언어 및 700여 개의 방언을 쓰며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0개 언어는 현재 완전히 소멸됐다. 간신히 살아남은 언어들도 그 대부분은 사멸의 위기에 몰려있다. 이같이 백인들이 원주민에게 가한 잘못은 수도 없이 많다. 굶주림과 구타, 악몽으로 남은 수용소 안의 삶도 그렇지만, 하지만 제일 경악할 만한 범죄는 따로 있다. 바로 백인들과 원주민 간 동화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원주민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 일이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이 늘어나자 이들을 백인 사회로 흡수시키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가족와의 정책은 연방정부 특별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시행했다. 호주 정부는 각 주의 법령을 통해 원주민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는 것을 인가해 1900년에서 1972년 사이에 전체 원주민 나이의 10% 내지 30%로 추정되는 최소 10만 명 원주민 측 주장에 혼혈 아동들이 부모와 상이별을 해야 했다. 아이들이 그 미개한 사람들과 미개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구출한다는 명맥이었다. 그렇게 혼혈 아동에게 남은 원주민의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인 만큼 주로 피부색이 하얀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져야만 했다. 그 때문에 원주민 부모들은 일부러 자기 아이들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일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수용소 등에서 백인화, 문명화, 교육을 받은 후 순수 원주민에 가까운 혼혈은 강제노역 현장으로, 백인에 가까운 혼혈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백인 가정에 이방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행복했을까? 오히려 상지옥으로 내몰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다. 애초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까지 거침없이 쓰던 원주민의 말을 해서도 안 됐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일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얌전히 문명화 과정만 거쳤다면 사실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다. 열악한 수용소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굶주림과 구타에 시달려야 했다. 예컨대 3살 때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했던 로이 스튜어트는 그가 수용했던 뉴사우스웨일스 친첼라 수용소에서 겪은 기억 때문에 77살에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수용소에서 술 취한 감독관이 때려 죽인 아이들을 땅에 묻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수용소 안에 있던 혼혈 아동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했던 셈이다. 이들이 수용했던 고아원이나 교회 시설의 담벼락에는 탈출을 막기 위해 철망을 쳐놓기도 했다고 하니 사실상 감옥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문명화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마침내 백인 가정이나 선교기관에 도착한 순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 아니,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상 여자아이들은 가정부로, 남자아이들은 농사나 노동요를 돕기 위해 백인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이었다. 구타당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으며 거의 노예와 맞먹는 수준의 노동 착취까지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중 10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이 1941년생 발렐라 니노이다. 그녀는 2살 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보메도리 수용소에서 살다가 1958년 16살 때 백인의 목축업자 가족의 하나가 되었다. 사건은 그녀가 17살이 됐을 때 일어났다. 발레리가 우유 양동이를 엎지르는 실수를 하자 목축업자가 그녀를 무지막지하게 구타한 것. 그는 갑자기 내게 들어가 있어 소리쳤고 몇 분 뒤 울타리용 가시가 박힌 철사로 제 다리를 때렸죠.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고 결국 다리에 쉼터가 생겼어요. 그의 폭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발레리를 폭행한 그녀에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소리치더니 따로 들어와 그녀를 침대에 던진 후 성폭행했다. 만신창이가 된 발레리는 용기 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나 그 목축업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에 있어서 혼혈 아동의 인권은 지켜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백인의 권리였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아이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강제로 고아가 된 그들은 평생을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백인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훈련을 겪으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신, 자괴감, 분노 역시 몸집을 불려갔다. 이 같은 학대와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이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듯이 약물과 알코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 불쌍한 고아들의 후손은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으며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도둑맞은 세대, 스트론 제네레이션이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애버리진의 가족들은 와해되었다. 이제 그들은 호주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2%, 55만 명에 불과하다. 그 50만 명 중 약 4분의 1이 도둑맞은 세대다. 이 도둑맞은 세대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호주 원주민들은 문맹률과 빈곤율이 높다. 평균 수명은 백인보다 17년이나 적다. 실업률은 백인보다 3배나 높고 범죄로 구속되는 비율도 2.8배에 이른다. 자살률은 일반 호주인들보다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인 사회나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호주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다행인 것들은 이 같은 상황에 맞서 최근 원주민 사회에서 호주 백인 사회에 무조건 동화되기보다 원주민 통합과 함께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도둑맞은 세대들의 권리 찾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날 원주민 아이들에 대한 강제 입양 및 분리 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질의를 개최했고 1997년 4월에는 인권 및 평등위원회가 연립정당 정부의 집으로 데려오기라는 보고서를 전달하며 도둑맞은 세대의 가족을 찾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연방의회에서는 당시 총리였던 케빈 러드는 우리는 동료 호주인 원주민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 손실을 안긴 역대 정부 및 의회의 법률, 정책들에 대해 사과한다며 용서를 구했고 의회도 러드 총리가 발의한 원주민에 대한 사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주민을 위해서였다고 홍보하고 자유했던 정책이 사실상 거짓이었고 실패작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여전히 호주 백인 사회에는 아직도 원주민 아동 강제 분리 정책이 당시로서는 원주민 아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분위기가 팽팽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15편 원주민 보호정책을 쓴 호주 정부를 연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